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명순구 교수라고 합니다. 제 원래 소속은 법과대학이고요. 요즘에는 로스쿨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 있어요? 없어요? 민법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듣는 학생은 이런 데 안 오는군요. 문제가 크군요. 제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에 이거 말고 또 참여했던 학생이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의 스콜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다섯 개의 이 프로그램을 쭉 소화하는데 오늘 이게 이번 학기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제 여기 그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유니버시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젝트는 탄탄한 실력, 빛나는 창의성, 따스한 감성, 깔끔한 매너까지 겸비한 학생상을 추구합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유니버시티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오늘 모신 조정용 선생님은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인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어쩌면 와인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제대로 알린 이런 첫 번째 문을 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그 첫 번째로 뭘 여는 사람은 고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조정용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5학번이시고요. 여기가 경영대학 이 건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배님이시고요. 지금 유니버시티 플러스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마 우리 조정용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고려대학교 학생 하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촌놈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물론 저 촌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고대학생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그래 나 촌놈이야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나 촌놈 아니라고 아주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스타일링 한번 했었죠. 코롱에서 와서 학생 옷 입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제자인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지만 마음도 좋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옷도 잘 입고 또 술 먹을 때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술이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와인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늘 주인공이신 조정용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조정용 선생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학점에도 안 들어가는 과목을 왜 들으세요? 한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한 10학기 강의를 했는데 혹시 그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있어요. 아마도 와인이 무척 여러분 곁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집에 와인을 마실 수 있죠. 그죠? 아빠 엄마 잠든 사이에. 제가 와인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직장을 다닐 때예요. 아주 오래된 일이죠. 2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포도주하고 와인이 거의
따로따로 쓰이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뭐 같다는 걸 아시겠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 성격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의자를 완전히 돌려서 저 선생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듣고자 하는 분이 계시고, 적당히 허리를 돌려서.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의자를 반듯하게 돌려서 앉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아마 면접장에 가셨으면 이렇게 안 앉으셨을 거예요. 면접관은 뭐 그 사람들이 뭐 출중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그냥 단순한 걸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대충 알아요. 어떤 생각하는지. 여기 있는 풍경이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아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빛나게 해볼까 애쓰셨던 분들이 고른 장면인데, 이게 어디 같아요? 어느 나라? 네? 프랑스? 저기는 크로아티아예요.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 제가 4년 전에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크로아티아가 어디 있느냐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사실 지중해 이탈리아 맞은편에 있거든요. 아주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 심리적 거리는 대단히 멀죠. 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인도 아마 여러분들 선배 세대까지만 해도 와인이 무척 거리가 먼 객체였을 텐데, 여러분은 이미 이제 와인의 상당한 부분을 부여받은 것 같아요. 제가 와인을 처음 대했을 때는 그때가 90년대 초였는데, 와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음용의 전통, 또 양조의 역사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한국에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에 수입을 자유화하면서 호텔 위주로 소비되어 오던 것을 오늘날 이제 여러분이 장을 보러 가면 심지어 그죠? 뭐 삼각김밥 먹는 곳에서도 와인을 팔 지경이니까 와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성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보다도 뭔가를 탐구하고자 하고 제대로 알고자 하겠죠. 누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말하는 속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인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소비 사회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와인을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현명한 소비자가 될 뿐 아니라 왜곡되고 과장된 와인 정보의 파편들을 제거함으로써 뭔가 좀 더 세상이 환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아주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진지하게 와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점점 여러분의 소득이 높아지면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강의를 조금 하고 와인을 마실까요? 아니면 와인을 먼저 마실까요? 제가 사실 제 강의가 환상적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와인 한 병을 다 드신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 강의가 막 잊을 수 없는 강의가 되는데, 근데 오늘 지금 한 잔도 안 드셔가지고 우선 제 생각에는 이 안에 실내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시장하고 우선 그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그냥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와인병을 들고 한번 따라 보세요. 뭐 따르는 건 뭐 소주 따르듯이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죠? 자, 여기 호준이 일어나고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일어나셔서 와인을 한번 좀 따라 주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2잔을 받으시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1cm씩만 따르세요. 1cm. 1cm씩만 따르고
그런 다음에 이게 내 입에 맞다. 아니면 나는 알코올이 좀 필요해. 그러면 마저 채워서 드시기 바라요. 교무처장님이 아주 소믈리에처럼 따르세요. 와인은 조금만 따르고 향기를 맡아보는 거예요. 벌써 이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차는 게 느껴지는 분은 개코예요. 향기가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와인이 엉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충농증이라든지. 저도 한 잔 주실래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스페인 와인이에요. 스페인 와인. 여러분 스페인 와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랑스 와인이 최고인가요? 아니면 이탈리아 와인이 더 맛있나요? 그 와인은 그 만드는 와인 나라 혹은 와인 고장, 와인 마을 그 사람들의 생활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이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스페인 와인 맛을 보시고 이제 이런 와인이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만날 기회는 훨씬 더 많고 오늘 드시는 와인 스페인의 가르나차라는 포도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프랑스로 가면 그르나슈라고 부르는데 좀 말이 다르죠, 그죠? 그르나슈가 먼저인지 가르나차가 먼저인지 서로 갑론을박해요. 우리는 이제 와인이 프랑스 와인이 이제 메이저 포션을 차지하니까 이런 포도 품종조차 그르나슈라고 말하기 쉬운데 이건 스페인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르나슈라고 부르지 말고 가르나차라고 부르는 게 좋겠고 자, 이 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뭐 와인을 어떻게 마시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너무 궁금하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하도록 해요. 와인은 구두와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와인은 저 말이 참 제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와인 양조의 역사나 와인 음용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와인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와인은 상당히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누가 마셨다더라. 어떤 영화에 나왔다더라. 어떤 소설책에 등장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궁금증을 일으키죠. 와인을 판매하는 여러 방식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스토리텔링인데 와인은 구두와 같다라는 말은 그 스토리텔링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왜 구두와 같을까요? 왜 구두와 같을까요? 여러분 여행지에 가셔서 그죠? 신을 신고 여행지를 걸어보는 거예요. 피렌체를 갔다. 아니면 뭐 몽펠리에를 갔다. 아니면 뭐 코르도바를 갔다. 그럴 때 아주 성장을 하고 밖을 나갔어요. 그 기분이 상당히 설레이잖아요. 즐겁고. 와인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 신발을 신고 구두를 신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프랑스 와인을 마시면 프랑스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마시면 더 잘 날아가요. 이탈리아 와인을 마시면 이탈리아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페인 와인이에요. 여러분 스페인 뭐 마드리드로 가시든지 바르셀로나를 가시든지 아니면 스페인 미식의 도시, 유럽 최고의 미식의 도시 산세바스티안으로 달려가시든지 와인을 어떤 와인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성이 거기에 맞추어서 변할 것 같아요. 저는 큐리어스 와인이라는 와인 수입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와인들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데 제 소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이거 하나만 설명할까요? 이 그림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게 현장에 있는 집인데요. 창틀이 포도주처럼 됐죠. 프랑스 보르도의 바주 마을에 샤또 린취 바주라는 유명한 샤또가 있는데 그 마을 주인이 그 일대를 다 샀어요. 마을을. 마을이라는 건 사람들이 거기서 경제 생활을 계속 영위해야 남아 있는 거죠. 제가 다닐 때 85년도에 여기 올라와서 제가 부산에서 졸업을 하고 85년도에 안암동에 왔을 때 그때 그 안암동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선후배라고 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주 마을은 2차 대전 이후에 거기 난민들이 살다가 다 뿔뿔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역이민을 간 거죠. 마을이 텅텅 비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양주장 주인이 우리 마을의 전통을 살려야 하겠다 해서 그 매물들 하나씩 다 사서 지금은 그 조그마한 마을을 한 양주장 주인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하나는 정육점, 빵집, 선물가게, 와인바, 뭐 멤버십 클럽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르도에 가시면 거기가 아주 북적거리는 꼭 들려야 하는 명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구두를 신고 오셨나요, 오늘? 와인은 상당히 이국적이에요. 그죠? 불어를 쓰면 더 이국적일 것 같아요. 이탈리아 말을 쓰면 또 아주 판타스티코 하겠죠. 와인을 마시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항상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래서 새 신발을 신고 기뻐하는 것처럼 식당에 가서 새 와인을 시켰을 때 내가 마셔보지 못한 와인을 개봉했을 때 그 첫 향기, 첫 맛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아마 제가 30년 전에 이런 강의를 했으면 사람들이 막 피식 웃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소통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잔이라면 모든 잔은 바로 입부터 되어야 직성이 풀리니까 입을 대고 또 다 마실 때까지 그 입을 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우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하죠. 하나요? 이제 와인잔을 이제 나는 와인 너무 좋아해. 와인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와인 모르는 남학생이랑 미팅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잔을 딱 받았더니 이 여학생이 바로 잔을 잡자마자 소주처럼 마시는 거예요. 와인을 좋아하지 않죠. 와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입으로 잔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코로 가져가죠. 그죠? 향기를 맡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무슨 향기인지 지난 기억 속 그 후각세포 도서관으로 가서 뭔가를 끄집어내죠. 아, 이게 그때 마신 거랑 비슷한데 혹은 어떤 향기랑 어떤 과일이랑 어떤 음식이랑 비슷한데 어떤 순간에 어떤 남자친구랑 마셨을 때 그 맛하고 비슷한데 하고 기억을 되살릴 거예요. 입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기에 와인에 궁금증이 많이 생길 때 와인을 마시는 것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상업적인 정보에 휘달리게 될 테니까.
이 와인이 뜬다. 이 와인을 꼭 마셔봐야 한다. 이 와인이 최고다. 요즘 이거 안 마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와인들 대부분 그 일평남짓한 고바닥에서 붕붕 뜨는 와인이지 다른 곳에 가면 전혀 없는 와인이에요. 와인 도서는 2000년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한 13년 전부터 출간이 제법 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와인 책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얼마든지 골라서 읽으실 수 있어요. 와인 정보는 이렇게 많아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과연 좀 뭐 떠도는 이야기, 누가 마셨다더라 지어낸 거예요. 그죠? 사실에 기반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확인될 수 없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신문에 나오는 와인 이야기조차 완전히 상업성으로 도배하고 말죠. 그냥 어떤 특정 회사의 브랜드라든지 특정 와인 가게의 세일 정보라든지 하는 정도의 아주 파편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된 와인 관련 글들이 찾기 힘들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가 기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성미를 도저히 발휘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와인이 최고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고래? 하고 이렇게 솔깃하실까요? 아주 중립적이셔야 돼요. 근데 왜 하필 왜 와인인가? 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를 떠나서 과거 수천 년간 왜 와인 문화가 계속 유지 발전 계승되어 왔는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별로 안 궁금했어요, 사실. 와인이라는 게 뭔지 알았지만 대충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사회생활 하기 전에 벌써 궁금하니. 그래서 이 궁금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어떤 일을 하실래요? 저는 올드머니도 많이 만나봤고 뉴머니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요즘 뭐 뉴머니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나 다음 최근에 카카오톡 뭐 또 최근에 뭐 We Made Entertainment 뭐 이런 여러 이제 게임 관련 회사들의 오너들 그런 사람들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드머니는 여러분 아는 그런 이제 재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뉴머니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다르겠죠. 전후 세대랑. 미국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준거 속에 미국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요즘은 좀 많이 희석되었을까요? 저도 한때 완전히 그냥 미국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거기서 하려고 했었고 잠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근데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아주 자수성가한 사람들, 월스트리트나 그런 법률가들, 펀드 매니저들, 애널리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40대 넘으면 다 정리를 하고 캘리포니아로 달려가요. 거기서 뭘 하냐고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 무슨 포도주를 만들어 그냥 응? 어디죠 칸쿤이나 뭐 좋은 데서 취향이나 하고 놀지 무슨 포도주를 무슨 와인을 만들어? 그들은 왜 만들까요? 과연 와인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서양인들에게 우리는 쌀 농사를 짓는 아시아는 대부분 쌀 농사를 짓는 문화가 발전되어 왔죠. 그래서 쌀을 이제 먹고 또 쌀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생선을 삭혀 먹고 그래서 식혜, 사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서양은 뭐 밀농사를 짓지만 그죠? 쌀 농사는 짓지는 않죠. 밀 가지고 빵을 만들고 포도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어요. 중세 때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중세로 가시면 대부분 여기서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하고 밥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귀족 혹은 수도원, 교회, 성당. 그들의 자제들은 뭘 했을까요?
우리는 일을 했어요. 일개미처럼. 그죠? 근데 귀족들은 세 가지 직업밖에 없었어요. 수백 년 전에. 아주 오랫동안. 수도승이 되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군인이 되든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직업이라는 것이. 나머지 직업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부려서 하는 일들이에요. 뭘 만든다든지 뭘 어떻게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결국 땅을 가지고 있느냐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포도주는 땅에서 나잖아요. 그죠?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땅은 거의 99.9%가 아주 제한된 숫자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포도주가 이제 한 2000년 전부터는 이제 기독교 문화에 들어오고 그로부터 또 로마가 유럽을 식민 개척하면서 또 주둔지에서 미네랄 공급을 위해서 와인을 또 마시기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완전히 삽시간에 퍼져버렸는데 와인을 만든다는 자체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전제하는 거고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계급인 거죠. 그러니 현대 사회에 와서도 서양 사람들의 그런 머리 깊숙이 무의식 중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와인 양주라는 것은 오늘날도 아주 빛나는 일 중에 하나죠. 뭐 그걸 자랑하고 먹이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서양인들이 자기가 뭔가를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 와인을 만든다. 와인을 우리는 만들지 못해도 그런 와인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수준의 여러분 정도의 학식과 경험으로 어디를 가도 여러분 정도의 와인에 관심 혹은 와인의 지식이 축적된 사람들이 심지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도 많지는 않아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들 역시 와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단편적으로나마 체득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보다도 그들은 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와인을 만들면 이제 그 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정보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지는데 일반적인 소비자 수준의 와인 지식은 뭐 현지나 서울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랜 15년 정도 유럽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와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은 와인의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와인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들 역시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와인이냐 하면 이제 포도라는 놈이 아주 이게 독특한 건데 이 포도가 땅 속의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과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과일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 과일 상태 혹은 그 과일을 만들어낸 그런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거해내느냐. 잼으로 만들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 뭐 돌아갈 수가 없겠죠. 와인은 포도로 만들었는데 그 포도가 땅 속에서 뿌리 내려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토양마다 다른 맛으로 와인을 나타내고 그 이 세상의 어떤 과일보다도 포도주가 되면 이게 땅 속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와인 두 포도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피노누아예요. 피노누아, 프랑스 포도고 피노누아는 이제 1000년 전에 프랑스 중부에 있는 부르고뉴 지방의 클로드 부주라는 수도원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재배 양조되고 그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바로 삽시간에 로마 바티칸의 아래에 있는 그 클로드 부조 수도성들이 이제 파견을 가고 정보 발령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독일로 가면 피노누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슈페트 부르군드라고 쓰고, 오스트리아의 일부 블라우 부르군드라고 불러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죠. 독일에 또 리슬링이라는 청포도가 있어요. 피노누아, 독일의 리슬링, 프랑스의 피노누아, 저 두 포도야말로 포도였을 때의 상태를 와인이 된 다음에도 잘 투명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두 포도예요. 그러니 아무래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이트 와인 하면 리슬링으로 만든 가능성이 높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레드 와인 하면 피노 누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리슬링이고 이게 피노 누아예요. 그리스 시절부터 그죠,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유를 원하고 계급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원했지만 사실 와인은 엄청난 계급주의예요. 메독을 보세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메독 지역을 보세요. 거기에 하이어라키는 거기 위계 질서는 대단하죠. 그 메독이 있고 또 상대 지역에 생테밀리옹 혹은 뽀무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하고 이 메독하고 또 비교를 하면 또 거기에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서로 달라요, 많이. 그 메독은 1855년도에 아주 오래됐죠. 160년 전에 생긴 그 등급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 등급의 서열로 와인 가격이 평가될 정도로 그 등급이 위력을 발휘하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예외적인 사항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뭐 큰 흐름은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 위계 질서가 여전히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 땅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 와인 만드는 이런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두 가지 획기적인 일을 했어요. 더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하나는 교회 재산, 성당의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유휴지, 그냥 남아 돌던 포도밭, 시설물들을 다 걷어들여서 그걸 다 공매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경매를 해서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주 유명한 아주 거룩한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땅들이 다 개인 소유가 되었죠. 나폴레옹이 교회 재산들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남녀 똑같이 상속하게 했어요. 우리나라 법도 나폴레옹 영향을 좀 받았겠죠. 프랑스 헌법에. 파리에 시집을 간 여동생도 추수를 하면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오빠한테 오빠 보내줘 하면 와인이 오는 거예요. 분기시 자기도 있기 때문에 1대1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분할되던 포도밭들이 어느 날 파리에 간 누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 포도주 만들래.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또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덩어리로 남동생이 혹은 오빠가 만들다가 또 내 걸 내가 직접 만들겠다고 하면 그 포도밭이 또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대가 또 내려가면 또 그 아이를 또 얼마나 낳은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별로 또 분할 상속이 되고, 그러다가 또 결혼을 하면 또 합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르고뉴의 포도밭은 아주 복잡해요. 부르고뉴의 포도밭이 전 세계 포도밭 중에 가장 복잡한 이유는 와인을 딱 만들 수 있는 땅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1cm라도 벗어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마시는 와인들은 그런 와인들은 아니죠. 우리가 마시는 와인들은 어떤 와인들인가요? 보통은 대량 생산해서
그죠? 글로벌 마케팅 하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시아 시장에 침투할까?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빌딩할까? 우리 와인의 이 앰베서더를 누구로 할까? 배우 안성기를 우리 와인의 뭐 대사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와인의 인지도를 높일까? 그 궁리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유통, 표준화되어 있는 마케팅 채널. 뭐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는 거예요. 이게 와인 마케팅이죠. 호주에서는 뭐 석사 과정도 있고 그런데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와인들이 우리가 마시는 와인들이죠. 아무래도 효율을 추구하고 원가 절감이 중요하고 그죠? 퀄리티는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와인을 마시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와인이 정말 장인들의 와인이고 토양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아주 투명하고 담백하고 정말 맛있고 마셨는데도 안 마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와인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리는 없죠.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와인들은 도중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되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브랜드 와인들 혹은 공장 와인들을 우리가 옆으로 제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가 우리 할머니가 만드는 김치가 맛있죠. 그게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요. 근데 그런 김치로는 한국을 이해시킬 수 없어요. 뭐 종갓집이든 어디든 큰 브랜드가 나서야 유통이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될 테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와인을 선택하실 때 그건 이제 금방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트에 깔려있는 와인들은 다 전자의 경우예요. 남녀가 아주 공평하게 상속을 받아요. 와인 관련해서 여러분이 행사장에 가시면 이제 결국 느끼게 되실 텐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하도록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이제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크게 이제 변수를 주로 좋은 땅이 필요하다. 이건 프랑스 사람들 말로는 테루아라는 말이죠. 테루아. 사람의 노력은 별로 들어가지 않고 또 빈티지가 좋아야 한다. 우리로 치면 쌀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한다. 빈티지. 이렇게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이 하늘이 도와주고 내 땅이 좋으면 좋은 와인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름 방학 때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남부에 가서 한 달간 양주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그 주인장이 막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멀리서 왔고 일을 다 해주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보따리에 싸서 바캉스를 가고 여러분이 한 달간 양주장에서 일을 한다 생각하면 그 와인이 수출이 되겠어요? 마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의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와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와인 관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뭔가 마니퓰레이트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가 토양이 좀 덜해도 또 풍년이 들지 않아도 맛을 좋게 어떻게 뭔가 이 레시피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은 되도록이면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걸 주장하는 경향이 짙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와인은 이런 빙산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가르나차 한 잔, 이 한 잔이 다인 것 같은데 이제 스페인의 그 이 포도밭 주변에서 수천 년간 수천 년 아니겠고 한 2000년 정도 되겠군요. 스페인이 가장 늦죠. 그죠? 그 전에는 포도주를 안 했어요. 와인은 구두와 같아요. 와인은 결국 여행이에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항구예요.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의 남단에 있죠. 그 두브로브닉. 저기도 와인 때문에 간 거죠. 와인이 저를 여행하게 해요. 반대로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현대 와서는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에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나 소비자들은 그냥 옆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었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기 뭐 스페인이든 프랑스든 시골 마을에 일요일 아침에 가보세요. 그러면 주로 할배들이 새벽에 아침부터 나가지고 그냥 계속 드세요. 얼굴이 빨간데 더 이상 빨갈 수가 없는데 더 마시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드시고 계속 이제 수다를 떨고 있죠. 그 할아버지들은 평생을 그 마을 와인을 마셨겠지만, 그죠? 그들의 자손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수출하고 마케팅 기법을 취득한 후에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면 이게 이제 감정이 전달되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와인이 많아요. 와인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양조대학도 많아요. 나라별로 몇 개씩 있어요. 유럽에. 와인을 만드는 사람의 목표는 아주 간절한 목표는 한 가지예요. 내 와인이 구별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와인이 제일 비싸진다. 제일 유명해진다. 이런 아주 시시껄렁한 목표가 아니에요. 내 와인이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저 집 와인은 어떤 특성이 있어. 그래. 그 맛이 참 기억할 만하고 괜찮아.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와인 평가, 평점 그렇게 해서 뭐 가격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상업적으로 성공하면 좋겠죠.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와인이 인정받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소비자랑 대면해서 김치랑 뭐 콩나물 무침이랑 뭐 두부전이랑 뭐 여러 가지 파전이랑 먹어보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시장을 다져가겠죠. 반대로 우리는 소비자니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뭐 남미든 유럽이든 여행을 하면서 포도주 만드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아주 굉장하죠. 와인 한 잔으로 여행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죠. 스페인이 어떨까? 와인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여행의 기회를 줬고 또 와인을 마시는 사람한테도 여행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제가 여기 조정용 이렇게 페이스북 쓰는데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금방 만날 수 있어요. 거기 메시지 쓰시면 돼요. 그죠? 거기 막 대놓고 선생님 저 누구예요? 전화번호 몇 번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안 봐요. 그러면. 최근에 간 곳이에요. 산티아고. 저 산티아고를 사람들은 걸어서 가요. 피레네에서 40일을 걸어가더라고요. 저기 성당 문이 세 군데인데 포르투갈이나 남스페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람이 통과하는 성당 문, 프랑스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 그리고 위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영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이 또 들어오는 문이 다 각각 다른데 앉아 있으면 뭐 거지들이 엄청 들어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눈빛이 너무 그렇게 아름답고 영롱할 수가 없어요. 냄새는 좀 나는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순례자들이 산티아고를 향해서 걷죠. 저는 그냥 운전했어요. 산티아고에도 와인이 많이 나요. 산티아고로 가는 그 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피레네에서 한 700km 정도 이어지는 그 길을 얘기하는데 그 주변이 포도밭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 산티아고 성당 근처의 바들이 환상적이에요. 와인도 맛있고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박주영이 잠깐 뛰었던 셀타 비고 팀 아시죠? 그죠? 비고가 도시 이름인데 그 지방의 비고에 보통 이제 비행기를 착륙하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그 지방의 주도예요. 먹는 건 요새 학생들 다 좋아하죠? 그죠? 저는 가끔 배가 고파서 먹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렇진 않겠죠? 그죠? 뭔가 좀 귀한 경험을 위해서 먹기도 해요. 그런 귀한 음식의 경험을 여러분이 한두 번은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아주 기가 막힌 식당에 갔어요. 이 사람이 의욕이 없고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금을 썼어요. 아주 여기가 아니고 그 스페인이었는데 대단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은 음식과 제일 좋은 포도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얼마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입이 되게 짧은데 다 먹었어요.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좀 알게 됐대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도 열심히 스스로 동기부여 하시겠지만 여행을 가셔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거지 여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정말 한 번은 unforgettable night를 만들어야 돼요. 옆에 애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애인에게 담보 잡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지.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제일 좋은 식당에 한번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설명해줘요. 설명 듣고 시키면 한 40분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그게 다 식사 시간이에요. 딱 5분 만에 먹고 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미슐랭 가이드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그게 이제 그렇게 벤치마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맛집 평가해 주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미슐랭 가이드를 얘기하고 저 식당이 미슐랭 원스타다, 투스타다 얘기하는지. 하여튼 이제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저처럼 생겼죠. 미슐랭 타이어. 아주 동글동글한 그 타이어가 전 세계를 굴러가듯이 그죠? 미슐랭 혹은 미쉐린 타이어, 미슐랭 타이어 그 회사가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수집한 맛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식당을 별 하나, 별 둘, 별 셋. 우리는 막 침대가 별이 5개라는데 거기는 별이 3개만 되면 제일 좋은 건데요. 한계가 뭐냐면 다 맛있잖아요. 근데 한계 있는 식당에 가면 정말 맛있어요. 그 계통의 그 음식을 하는 거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언제 가더라도 맛있는 집. 그게 하나예요. 하나를 가시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하나를 받고 어디는 아주 쓰러져 가는데도 하나를 받고 맛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둘은 그곳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죠? 여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경상남도를 여행을 한다. 부산, 울산, 경주, 포항을 동해남부선을 타고 이렇게 쭉 북진해 오는 여정을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통영에 아주 맛있는 집이 있더라. 그러면 그 여행지에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 집은 가치가 있는 집이죠. 맛으로. 그게 2개예요. 셋은 뭐냐? 여러분이 일생에 경상남도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통영에 그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여행 보따리를 싸는 거. 그게 별 셋이에요.
금방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 이제 여학생이 많잖아요. 여기 여학생하고 여기 남학생하고 이제 파리의 샹젤리제에 있는 아주 좋은 3개짜리 식당에 갔어요. 메뉴를 딱 보니까 남자는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그럼 포도주 리스트가 막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데 그걸 툭 주더니 시켜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뭘 시켜야 될지. 근데 가격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뭐 몇만 유로부터. 근데 여학생이 받은 메뉴에는 가격이 없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뭐 막 마음대로 시키죠. 그래서 물어봤죠 나중에. 왜 그러냐니까 아니 레이디가 음식 주문하는데 가격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알라. 아 대단하죠. 예. 조심하세요. 예. 남학생들이 조심해야 돼요. 산 세바스티안은 그런 곳이에요. 유럽에서 그 미슐랭 스타 식당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뭐 맛도 맛인데 재미난 것은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잘생겼어요. 몸매도 되게 좋은데 아침부터 밤새도록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먹고 계속 뛰어다녀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늘씬해요. 재미있는 건 산세바스티안은 바스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당신 스페인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하면 no, 그래, no. 나는 에스파뇰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고 바스크다. 우리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뭐 가끔 뭐 지방 색이 어떻고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제주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뭐 예를 들어 충청도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피는 충청도야.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지방차 얘기하면 유럽 사람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은 웃기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여기 한번 가볼 만해요. 연말이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조금 얘기해 볼까요? 스파클링 와인. 이 공식 하나만 머리에 두시면 돼요. 포도가 있고 발효하는 효모가 있죠. 이스트가. 그래서 알코올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가 잘 익으면 알코올이 높아요. 도수가 높은 와인은 잘 익은 포도예요. 포도 종류에 따라서 또 도수가 높은 포도가 있긴 하죠. 집에서 보통 와인을 마시면 별로 맛이 없는 이유는 이 글라스가 별로 잡내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물 끓이는 거에 이렇게 잔을 뒤집어서 훈기를 수증기를 좀 쐬면 그 냄새가 없어져요. 과거에 스파클링 와인은 저런 잔에 마셨어요. 저렇게. 그러다가 이제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잔을 좀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은 취미로 오르는 거품을 보는 거야. 그래서 길쭉하게 만들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습관을 바꾸면 재벌이 돼요. 여러분도 지금 주변 학생들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렇구나.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샴페인이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개 중에는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샴페인은 프랑스 샴페인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네, 그러면 샴페인에 가서도 샴페인이 아닌 와인도 있어요.
스파클링 와인이 아니면 뭐가 있나요? 화이트도 있고 레드도 있고 그들은 그 와인들을 샴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샴페인 지방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 그걸 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만나는 거품이 막 일어나는 와인들 그건 그냥 스파클링 와인 가능성이 높아요. 샴페인은 또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아니죠. 스페인에는 까바라고 불러요. 까바. 이름이 쉬워요. 그죠? 까바. 샴페인 방식인데 샴페인 만드는 거랑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데 샴페인 지방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까바라고 자기들은 까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독일에서는 젝트라고 불러요. 젝트. 여러 가지 포도를 섞어서 만들죠. 이런 모양으로 샴페인을 광고해요. 너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가격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자들한테 이런 사진 하나 주면 오케이 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남성에게 뭔가를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성적인 걸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샴페인은 맛이 단지 안 단지를 레이블에 써놨어요. 그래서 드라이가 약간 와인 색에서 좀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식당에서. 제가 한남동의 어떤 식당에 컨설팅을 해서 주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들이랑 드라이한 와인을 좀 주세요. 그래요. 드라이한 와인은 달지 않은 와인이잖아요. 우리 와인 리스트가 150가지 좀 있는데 그 중에 달지 않은 게 145가지 좀 돼요. 그 어떤 걸 달라고 하시는지 그걸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드라이한 와인을.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드라이한 와인이라는 건 뭐 좀 묵직한 와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트라이. 그 네이 아시죠? 트라이. 편하다. 그 트라이가 편하다라고 했어요, 중학생들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막 시위했어요. 저 광고를 좀 없애라. 영어 진도를 못 나가겠다. 여기 있는 브리 혹은 브루트 이렇게 뭐 편하게 읽는데 이런 말 트로켄 독어고 이런 말이 붙으면 드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달지 않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런 글귀는 주로 스파클링 와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드미색 이건 반쯤 드라이하다. 그 말은 좀 달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샴페인들이 보통 글로벌 유통 채널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샴페인인데 그 대척점에 농부들의 샴페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아셔야 돼요. 샴페인이 막 이름으로 팔리는 샴페인이 사실 경제생활의 90%지만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경작자들의 샴페인 뭐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샴페인 회사들은 자기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따고 그다음에 남들이 딴 포도까지 다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샴페인을 만들고 전 세계 유통망을 통해서 팔죠. 마치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공략하는 것처럼 이런 샴페인들은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타겟해요. 그 반대에 있는 샴페인 생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기른 포도 1년 농사하잖아요. 포도는 1년 동안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고 그걸 샴페인으로 바꾸는, 그렇게 해서 그 샴페인을 파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가 디디고 서 있는 그 땅의 특성을 샴페인으로 잘 표현해낼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르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샴페인의 그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최근에 이게 돈페리뇽 2004년이라는 빈티지가 나왔는데요. 제프 쿤스 아시죠? 그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사업가보다도 더 사업가적인 아티스트 제프 쿤스의 또 작품을 여기에 레이블을 씌워서 또 한정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와인 중에서 가장 뭐랄까 논란을 일으키는 와인이 샴페인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샴페인은 그러니까 땅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와인이라고 하지만 샴페인은 그 중에서 가장 그런 성격이 희미하거든요. 여기저기서 다 포도를 수매하고 그걸 또 블렌딩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하니까 또 거기에는 또 첨단 마케팅 기법이 들어가고, 그러니 영화든 연극이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와인을 홍보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는 이렇게 탁 박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될 거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 와인의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이제 와인과 관련된 것 중에 이 토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와인 투자, 와인도 콜렉터블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 여러분 전공도 그러니까, 그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해요. 로버트 파커. 와인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맛이 드는 거죠. 김치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맛이 들어가는 것처럼 와인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 잘 익었다라고 인정받겠죠. 그리고 유지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와인을 이때 사서 이때 마시면 좋고, 이때 사서 이때 팔면 좋겠죠. 그죠? 와인이 투자가 되는 이유는 와인의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혹은 네이버 주식을 왜 사겠어요? 그 회사가 짧은 시간 내에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와인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와인들은 언제 마시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와인들은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 생겼을 때 마시는 거예요. 오늘 와인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고 계속 그 소비를 이연시키면 나중에 싱크대에 버려야 돼요. 와인의 수명이 짧아요. 아주 짧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아요. 와인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들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계속 싱크대에 버리죠. 그 자기는 몰라요. 예, 결국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기면 마셔야 돼요.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이 배추를 사면 그걸 다음에 먹자. 배추를 다음에 담궈야지. 내년에 담궈. 졸업하고 담궈. 결혼하고 담궈야지. 그렇게 안 하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 생기면 이번 주에 먹자. 이달에 먹자. 올해 먹자. 더 넘기면 와인 대부분 다 상하고 말아요. 근데 이제 이런 와인들은 그런 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시면 그걸 어떻게 먹어? 그렇게 떡들한 걸. 무슨 맛이지? 완전히 움츠러져 있는 걸. 어떻게 마시지? 디켄팅? 디켄팅 쇼예요. 그 오래된 맛을 줄 수가 없어요, 결코. 시간이 걸려요. 맛이 제대로 잡히기까지.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기다리지 마세요. 사서 기다리지 말고 나중에 마시고 싶을 때 그걸 사면 돼요. 유럽 사람들의 서양인들의 와인을 마시는 습관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좀 점점 더 좋은 걸 마시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거 하나 먹으면 맛있죠. 근데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또 출장 가고 뭐 유학 가고 해서 나중에 뭘 먹겠어요? 식생활도 확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가벼운 걸 하나를 먹어도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먹고 싶지. 막 이만큼 막 3인분씩 주고 다 남기는 그런 음식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와인 중에 숙성력이 좋아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이 와인들 보세요. 여기 1900년 샤또마고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이 돼요. 여기에 1900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와인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명이 길게 되었어요. 이런 와인들이 사실 무수히 많은데요. 그 수명이 저렇게 되니까 숙성력이 받쳐주니까 와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보르도 와인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뭐 꼭 보르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지역의 와인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호주 와인들도 있고. 두 번째는 와인이 좀 희소해야 해요. 예를 들어 뭐 옐로우 테일 같은 호주 와인 뭐 한 번 만들 때 한 6천만 병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데 그거 한 두어 병 딱 가지고 있다가 야 이거 투자해야지. 그런 와인들보다는 수량이 아주 희소한 것. 예를 들어 이런 와인들은 여기 번호까지 적혀 있어요. 그죠? 보통 여기 6,535병 이렇게 만든다는데 우리나라에 한 30병 들어와요. 30병. 근데 아주 희소하죠. 근데 사실 아무리 희소해도 왜냐면 내가 그냥 포도를 사서 와인 10병을 만들었어요. 너무 희소해. 전 세계에 10병밖에 없어.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그죠? 품질이 있어야 해요. 지명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희소성이 더해지면 이제 아주 과도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죠. 이 와인은 예를 들어 그런 전형이에요. 아주 좋은 와인인데 과도 수요가 작용해서 와인 값이 여러분이 사고 싶어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요. 한 병이. 그래 저거를 한 잔 마시면 거기서 엔진의 한쪽을 드러내야 되고 타이어도 하나 빼야 되고 그죠? 뭐 다 하나씩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먹으면 뭐 더 많이 빼야 되고 저런 와인들이 우리나라에 2004년까지는 별로 안 팔렸어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줄 서 있죠. 들어오면 그 다음날 다 팔려요. 미리 돈을 다 내고 1년 동안에 다른 상관없는 와인들을 줄창 마시는 그 비이성적인 소비자 딱 한 사람에게 한 병씩 이렇게 줄 세워서 근데 그런 비이성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많고 최근에 중국에 또 엄청나게 생겼어요. 인도에, 브라질에. 그러니 저기 이 와인이 부르고뉴 와인이에요. 부르고뉴 와인은 포도밭이 금을 그었어요. 금을. 수도원 시절부터 획정해 놓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나는 수량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수요가 들어가기만 하면 와인은 어마어마한 가격이 되겠죠. 경매 원리예요. 제가 가끔 와인 경매를 하는데 그죠? 멀쩡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10만 원 주면 저기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약간 뭔가 눈빛이 좀 어긋났나 봐. 서로 사려고 막 그걸 15만 원에 사요. 그리고 좋다고 막 아주 비이성적인 그 경우 두 사람만 있으면 10원짜리 동전도 1억 원에 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활용하시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투자 등급 와인이 되려면 지명도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지명도 확보가 모든 양조업자들의 소망이죠. 내 와인이 구분되는 거죠. 어디에? 그게 이제 좋은 가격, 좋은 품질로 포지셔닝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설령 그 지경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와인이 사람들에게 각인된다면 그 와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겠죠. 이런 와인이 있어요. 여기 페트루스. 그 요르단에 가면 페투라라는 기가 막힌 유적지가 있어요. 붉은 바위 덩이에 신전을 지었죠. 그게 이제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걸 어떻게 지었냐고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줄을 달아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지은 거예요. 조각을 한 거예요. 덩어리 전체를 한 수십 메타가 되는 붉은 바위인데 그게 이제 밑으로 사람들이 쑥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 무덤도 있고 어마어마한 한 덩어리의 조각품이에요. 페투라. 그 페트루스는 페투라하고 어원이 비슷하죠. 저기 영어로 피터예요. 피터가 이제 베드로가 되었죠.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죠. 저 반석. 페트라, 페트루스, 반석이에요. 이 와인이 이제 아주 유명한 와인이죠. 이런 지명도가 있어요. 페트루스 하면 사람들이 저거 보르도 와인인데 뽀무롤 마을에서 나오는 레드 와인인데 메를로 포도로 만들지. 한 병에 수백만 원이야. 어떤 건 수천만 원도 하지. 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번쯤 마셔보고 싶어하는 와인이에요. 저런 지명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겠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런 와인들이 사고 팔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 질문 받을 시간이에요. 이제 이런 와인도 있어요. 라투르라는 라투르 원래 말은 더 타워겠지만 이게 붙어서 라투르가 되었어요. 이런 탑이 유명하고 세 가지가 있었죠. 숙성력과 희소성 그리고 지명도. 이런 와인들을 이런 와인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와인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죠.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저 잔은 다 두 번째 잔도 다 받으셨나요? 와인을 마셨는데 힘이 없어요 하면 정상이에요. 정상. 이 와인 향기에서 약간의 그 어떤 그 포도에서 오지 않은 어떤 맛 향이 좀 나는데 확인하셨나요? 포도 아주 깨끗한 신선한 포도에서 오는 그런 특성이 아니고 이제 와인이 좀 시간에 의해서 좀 변했다 그럴까요? 향기가. 그리고 와인을 이제 통에 담아서 숙성을 시키는데 이 와인은 콘크리트 통 혹은 나무통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 통 세 가지 통이 있으면 어디에 들었다가 나온 느낌이 드나요? 나무통, 콘크리트 통, 스테인레스 스틸 통. 아마 그게 이제 섞여 있을 텐데 그 중에 나무통에 들어있는 흔적이 있어요. 냄새에. 그리고 시간이 이게 이제 이 더운 지역이라서 이 와인의 향기가 조금 변했어요. 부케라고 하잖아요. 병 속에 틀어막혀서 와인의 향기가 아주 산뜻한 포도의 향기가 아니라 이게 약간 시간에 의해서 좀 변한 좀 묵은 같은 그런 향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런 와인을
맨입에 마시면 취해요, 그죠? 맨입에 마시는 것보다는 뭘 이거 먹고 마시면 이제 훨씬 더 마시기가 쉬운데 우리는 보통 와인을 언제 마시냐면 밥을 다 먹고 2차를 가서 와인바에 가서 마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와인을 거의 알코올로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삼겹살 집을 가더라도 와인을 들고 가서 삼겹살을 입에 넣고 씹고 그 다음에 와인을 한번 넣어서 그래서 그냥 삼겹살을 먹을 때가 맛있는지 소주랑 먹을 때가 맛있는지 와인이랑 섞어서 먹을 때가 맛있는지 그걸 이제 찾는 거죠. 그 조합을. 이제 애호가들은 그게 그냥 반사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와인을 여하튼 많이 드셔야 돼요. 와인을. 많이 드실 기회가 없으니까 학교에 소믈리에 동아리도 있죠. 거기 가서 그런 활동도 하고 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또 적극 참여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받을까요? 네.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1학번 오부택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와인은 어떤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는 익은 와인을 좋아해요. 익은 와인. 그러니까 이런 와인 저는 이제 사실 와인을 마실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와인을 마실 기회가 많아요. 고를 기회도 많고. 그래서 내가 와인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골라서 마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갓 담근 와인보다는 아주 오래 묵은지 있죠. 묵은지처럼 익은 와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가벼운 와인을 좋아해요. 레드 와인은 잘 안 마시고 화이트 와인을 마셔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어디 가서 와인을 마시지 않거든요. 그냥 밥 먹을 때 와인을 마셔요. 그리고 일어나서 운전을 해요. 그게 이제 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와인을 한 잔 마셔요. 한 잔. 혹은 한 잔 반. 두 잔을 잘 안 마셔요. 어떤 자리에도. 차가 있으면. 집에 가면 좀 달라지죠. 뭐, 잠이 잘 안 오네. 그러면 좀 뭐 다른 걸 마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제 생활이 와인과 항상 같이 하는 생활인데 대부분 익은 와인을 좋아해요. 익은 와인은 가볍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의 느낌이 아주 묵은 김치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와인도 이렇게 짱짱하고 막 꼬집는 것 같고 긴장감이 있고 아주 진하고 거친 그런 와인들은 거의 안 마셔요. 못 마셔요. 너무 세서 마치 소주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입맛은 바뀌어요. 네. 예,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경영학부 07학번 강춘수라고 합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와인 강의를 이제 오늘 많이 못 들려주신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궁금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한국 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그 영동의 샤토마니 한번 다녀왔었는데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저보다 뭐 수백 배 많은 와인을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한국의 와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샤토마니를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지식과 관련된 질문인데 부케와 아로마와 때루아의 차이를 저는 도저히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향기라고만 알고 있고 때루아는 산지의 특성 정도라고만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를 따서 여러분이 발을 헹구고 그 발로 막 들여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탁 마셨어요. 그때 나는 향기는 아로마라 그래요. 프레시한 과일의 향기. 아로마 테라피인데 막 묵은 지 냄새가 나진 않겠죠. 그죠? 아로마 테라피 하러 갔는데 막 한 10년 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테라피가 안 될 거예요. 부케는 그 반대의 경우죠. 아로마가 시간이 흘러서 뭔가 이렇게 변한 냄새예요. 김치가 1년 6개월 뭐 이렇게 지났을 때 나는 그런 맛과 비슷한 거죠. 때루와는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를테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이 뭘까? 초코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정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프랑스가 와인으로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는 건 때루와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해요. 때루와를 어떤 유명한 미국 와인 전문가가 somewhere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somewhereness.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특성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프랑스 애들이 그렇게 때르와를 주장해도 때르와가 있다라고 한 번쯤 믿어볼 만한 지역은 정말 지도에서 점을 찍을 만큼 아주 국부적인 지역이 불과한데도 그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피노누아를 마셔요. 피노누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드 와인이잖아요. 피노누아를 한 잔 마셨는데 이게 그때 마신 거 거기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때르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유명한 소설을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로알드 달의 맛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단편이에요. 그냥 서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르도의 특정한 와인 마을 몇 개를 설명하는데 그것도 때르와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와인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쭉 그 기가 막힌 이야기꾼 로알드 달의 그 표현을 보시면 보르도 메독 와인의 때르와를 약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와인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유럽 사람들의 와인은 주어진 것이었거든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기고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서, 아니면 그냥 자기 동네에 어떤 독지가가 유산을 남겨서 자기가 대를 잇고 그걸 계승 유지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랑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당대에 선택한 거죠. 과수원 하는 사람이 이제는 과실을 팔지 않고 와인을 담궈서 팔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한 것이 다분히 상업적으로 시작했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아직도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의 와인들을 마트에 줄 세워놓고 아주 첨예하게 그 품질 경쟁을 붙인 나머지 나중에 자기한테 최고의 효과를 주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주는 와인 한 병을 딱 골라내면 그만인 소비자인데, 거기에 국산 와인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내가 안 고르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사실 그런 정서 뉘앙스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로 그런 한국 와인들이 품질 향상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흔적을 아직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도모하고 있겠지만 포도가 특정한 밭에 얼마나 잘 이렇게 멀칭이 된다 할까, 그 특성을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그럼 포도를 바꿔야 되고, 또 뭐 클론이 다르면 또 다른 걸 또 널서리에서 가져와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이제 단순히 식물학적으로 기초적인 그런 접근도 아직은 되지 않고, 일부 이제 정부 기관 산하의 임업연구소나 뭐 농촌진흥청 이런 관련 이제 학위 소지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아카데믹하게 조금씩
시도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소비 시장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시행착오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조금만 더 이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은 품질 면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프라든가 역사라는 부분에서 저는 품질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품질이라는 것이 와인의 품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맛인데 그 맛은 좀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또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그 맛이 호불호가 또 주관적인 좀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뭐 화학적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저급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이 요점은 한국에서 나는 포도로 이제 만들고 하는 것도 맛이나 품질 면에서 좀 품질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또 그게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저는 와인의 확산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 뭐 제가 제 생각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이미 느껴지지 않나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만 더 있으신데 그죠? 두 분만 질문을 받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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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방은지라고 하고요. 일단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마시는데 그 라벨 자체를 읽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벨에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여기 사진도 라벨이 있는 것 같은데 라벨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인데, 예, 그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독일 와인은 독일어로 돼 있고, 프랑스 와인은 프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라벨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우리한테 그냥 가장 섹시하게 다가오도록 마니퓰레이팅 돼 있어요, 레이블은. 그래서 가장 크게 쓰여져 있는 게 생산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지. 주로 브랜드예요, 브랜드. 상업적인 브랜드.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숫자가 있고 그 숫자는 포도 수확 간연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포도밭의 이름 또 포도 품종의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들은 정보에 불과해요. 데이터.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아니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한번 쭉 한 2, 3분간 한번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